예, 우선 첫 번째로 EU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EU 위기에 대한 이제 중국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이라 그럴까 해결책 제공 뭐 이런 측면에서 뭘 했는지를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EU의 위기가 이제 중국 경제에, 중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이런 측면의 이제 노력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EU의 위기에 대해서 중국이 나름대로는 뭐 몇 가지 그 노력을 해온 게 사실입니다. 일부 그리스를 포함해서 또 포르투갈로 알고 있는데 2010년 이후에 한두 차례에 걸쳐서 국채를 매입해 주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제 투자를 확대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그 역할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외환 보유고 관리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책적 그 목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윤율, 그다음에 리스크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이제 투자도 뭐 중국이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시장을 겨냥해서 할 수밖에 없는 EU라든지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데에 대한 투자는 어차피 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데인데 이걸 무작정 경제적인 고려 없이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를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EU의 이제 위기가 중국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중국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환율입니다. 환율을 이제 금융위기가 끝난 다음에 2008년 이후에 2010년까지 환율을 절상을 안 해오다가 2010년 이후에 최근까지 올해 3월 정도 되는데 올해 3월까지 계속 절상을 해왔습니다. 즉 중국이 이제 수출에 대한 부담이 좀 있더라도 수입을 확대해주는 이런 정책으로 해왔었는데 EU 위기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수출 경쟁력, 중국 제품의 수출이 이제 타격을 입으면 안 되니까 환율 절상 기조를 일부에서는 그걸 이제 외환 개입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시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오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외로 또 하나 예를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중국 나름대로 EU를 포함해서 미국도 2008년에 이제 중국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제 따끔한 이제 맛을 본 거죠. 그 이후에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EU나 미국 등 선진 시장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계속 완화시키는 겁니다. 즉 수출 다변화인데요. 이런 정책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에 EU가 중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까지 됐었는데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보니까 한 17%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동안에 한 4년 정도 시간에 3%가 내려갔으면 지역 상대로 해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변한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수출 다변화, 좀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힘쓰고 있다.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도 그동안에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수출 의존도가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수 기반 경제로 전환하는 거를 뭐 벌써 꽤 오래됐지만 최근에 와서 더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좀 줄어들더라도 내수로서 이제 버텨줄 수 있도록 또 투자 말고도 이제 특히 내수를 통해서 이거를 경기를 갖다가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대내 산업 정책, 그다음에 기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한 3가지 대응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U 위기가 중국 경제에 미칠 이제 영향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의 이제 수출 문제를 좀 우선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지표를 보니까 한 8.7% 수출이 늘어났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거지만 중국이 최근에 해왔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렇게 이게 내려간 데는 이제 물론 EU 같은 거대 경제권의 이제 수입 수요 감소가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수출이 이렇게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보는 데는 일단 중국의 수출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바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의 수출이 조금 타격을 받더라도 중국 경제가 미치는 중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의 수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에 비해서는 좀 작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중국의 수출의 이제 특징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가공무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무역 제도라는 거는 뭐냐면 중국이 외국에서 중간재 부품을 중국으로 들여와서 중국에서 생산을 한 다음에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그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 내 생산에 대한 그 특혜 제공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돈은 자금은 없고 이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이다 보니까 개방 이후에 이런 제도를 굉장히 이제 특징적으로 중국이 이제 채택해 온 제도인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이 지표상으로는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이 중국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치상으로는 한 35% 가까이 되지만 가공무역 제도는 사실상 중국의 수출 또 중국의 이윤을 남기는 수출이라기보다는 그 가공 과정에서 떨어지는 그 임노동에 대해서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받아먹는 나눠 먹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공무역 제도는 좀 이렇게 제외를 해놓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한 30%, 35% 정도 되는 그 GDP 대비 수출 의존도를 갖다가 그 가공무역 제도를 감안해서 보면은 좀 낮춰서 얼핏 공식적인 지표를 뭐 딱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 20%나 20%보다 조금 더 낮춰서 봐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 수출을 하고 수출 의존도가 커 보이지만 사실상은 수출 의존도는 GDP 의존도는 한 뭐 18%에서 한 20% 높아봤자 20%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EU 같은 그 선진 거대 경제권의 수출 감소가 중국에 미칠 그 영향 가능성은 최소한 우리나라나 저 주변에 있는 일본, 대만 이런 나라들보다는 높진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이 규모가 있는 경제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요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충격인 거죠. 그럼 과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한 건데, 이제 중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7.8%를 지나서 이제 2, 4분기 때 7.6%까지 GDP가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이제는 중국도 경착륙 걱정해야 될 단계 아니냐 이런 그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 우려들이 있는데, 그러면 수출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수출 분야에서 수출이 좀 이게 침체가 됨으로써 거기에서 주는 충격이 있긴 있겠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거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중국이 부양을 할 수 있는데 그 부양시킬 수 있는 그 자원이라 그럴까요? 그 역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일단 그 소비 부분하고 투자 부분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제 2008년 당시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떻게 경기 부양을 했냐면, 그게 바로 이제 중국이 하면서 세계 경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 건데, 뭘 했느냐면 수출도 수출이지만 투자를 대대적으로 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수 부양에도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내수 부양을 위해서는 뭐 우리 언론에 많이 나온 대로 뭐 이게 가전제품을 사면은 한 10%, 13%씩 자금을 지원해주고 직접적으로 주고, 어떤 지방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현금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그 티켓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 식으로 막 인위적으로 부양을 했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적인 표현으로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중국에서 그 큰 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 1년 반 사이에 지역개발 계획이 한 13개, 제가 한번 쉬어보니까 13개 정도를 쭉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지방 발전 계획이 결국은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투자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온 모든 그 지방 정부들을 갖다가 동원시켰던 그런 그 정책의 결과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와서는 EU 금융위기 하에서는 투자를 다시 할 수는 있습니다. 동원을 할 수는 있지만 2008년, 2009년에 그 경기 부양을 겪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이 지방정부의 부채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정확한 규모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뭐
아주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걸 그냥 간과하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좀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상황인 걸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시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투자보다는 일단 그 소비 부양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놓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중국 정부로서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별로 그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지만 투자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다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중국 정부로서는 그러면 아직도 이 소비 부양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여력까지는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다시 이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경제가 GDP 2, 4분기에 7.6%까지 내려가게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착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작년에 이미 12차 5개년 계획을 중국 정부가 발표를 할 때 향후 5년 동안 2015년이죠. 2015년까지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7.5%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 이면에는 이제 너무 고성장에 따른 그 버블이라든가 불균형 이런 거를 최소화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낮춘 그 수치를 7.5%로 본 거죠. 7.5%에 설정해 놓고 그 7.5% 속에서 이제 중국 나름대로의 그 내실 있는 성장,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수 기반형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들, 그 다음에 중국 기업들이 아까 가공무역 말씀드렸었지만은 가공무역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이제 개발도 하고 직접 수출도 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이 보기에는 영양가 있는 성장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겠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EU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되고 있긴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나 요 주변 아시아 나라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큰 충격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충격에 처해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 같은 경우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우려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내수 소비 촉진책만 던져놓고 봤을 때 이제 총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도 안 통했을 때는 중국 정부가 원치는 않지만 이제 투자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정책 옵션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위기 돌파 방법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교육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아주 의미심장한 수치부터 하나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수출이 8.7% 증가했고요. 반면에 한국은 우리나라는 1월에서 5월 사이에 0.4% 증가했습니다. 증가라기보다는 이제 제로 상태인 거죠. 우리하고 비슷한 교육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만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고요. 일본도 비슷한데 일본은 마이너스 6%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중국이 1등, 동아시아에서 사국을 보면 중국이 1등, 한국이 2등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차이가 의미하고 있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바로 그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한 25%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45% 정도는 가공무역입니다. 즉,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생산해서 다시 이제 일본, 미국, EU로 보내는 재수출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수출이 예를 들어서 5만큼 줄어들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거기 가공무역을 통해서 다시 EU로 가기 때문에 특히 EU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한국은 한 2배 정도 더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한 수출 증가율이 8.7%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0% 가까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더더욱더 심각한 거는 그나마 우리는 같은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형편이 좋은데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중국을 가공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만이고요. 약간 정도는 덜하지만 일본입니다. 이 세 나라가 동아시아에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모두
중국으로 중간재 부품을 보내서 생산해서 EU로 보내서 이제 재수출하게 해서 해외 투자 및 이제 수출을 병행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문제는 이렇다 보니까 EU의 시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한국하고 대만은 중국이 1만큼이면은 거기다가 곱하기 2해서 대만이나 한국은 더더욱더 큰 충격을 받아버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우리의 지금 최근 수출이 굉장히 우려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유를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구도를 염두에 고려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응 방안도 결국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는 중국을 가공 생산 기지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연결해서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EU로 가는 수출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을 딱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줄어드는 게요. 그래서 이런 고리를 끊는 방법은 바로 중국을 가공 생산 기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한 45% 정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대폭 줄이고, 그거만큼 중국하고 이웃한 거대 국가하고 또 교역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을 그거 자체로 내수시장 개척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중국에서 생산해서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거 물론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를 최소한 지금 수준보다는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앞으로는 이제 중국이 또 최대의 고성장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으로 우리가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단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거를 위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통상 전략으로서 결국은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 통합 얘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동아시아가 조금 전에 일본, 대만, 한국이 다 비슷하게 중국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면은 동아시아가 서로가 국가 간 이 분업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역외 시장으로 수출을 보내는, 즉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동아시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생산뿐만이 아니라 소비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이제 통상 분야에서의 노력은 결국은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촉진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지금 한중 FTA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기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쟁점들도 많이 있고 또 갈 길도 굉장히 많고 멀고 그렇긴 하지만, 큰 방향은 이제 세계 경제적으로 이런 구도가 자리 잡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방향으로 기업들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고, 또 통상 분야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요게 이제 큰 범위에서 이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EU하고 자체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EU가 이제 계속 확대해 오면서 2007년 이후에는 27개국으로 되게 됐죠. 27개국을 상대로 해서 단일 통화 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저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이기도 한데, 이게 역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EU 안에서도 이미 27개국이 될 정도로 커져 버리다 보니까 EU 안에서도 위기에 처한 나라도 있지만, EU 안에서도 굉장히 시장이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또 특히 기업 차원에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의 수출 동향을 보면은 남미 나라들이 특히 남유럽 지역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이나 그다음에 발트해 연안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굉장히 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EU로 가는 이제 수출 혹은 이제 우리의 이제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는 중국하고 더불어서 EU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래서 EU도 이제는 좀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